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마지막 세션이면서 또한 아주 중요한 제3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세션에서는 한 메콩 경제와 개발 협력 문제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의 누무관이신 또이 다릿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이 다릿, please.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모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션 3의 사회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왕국 대사관을 대표해서 온 토리 다릿 노무관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협력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세션은 제3세션에는 3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메콩 경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3가지 주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제는 한메콩 경제교류 현안과 개발협력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베트남 사회과학원의 부이창 또한 교수님이십니다. 한 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특히 베트남 관점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외대 이요한 교수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대메콩 ODA 주요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 첫 번째 발표자이신 권율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권율 박사님. 감사합니다. 외교부에서 이렇게 시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특히 이제 부산외대에서 김원구 총장님 이하 많은 관계자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아주 알찬 세미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과 메콩 경제협력, 그다음에 특히 이제는 ODA와 관련된 이 메콩 지역의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기여나 앞으로의 이제 역할, 재고 방안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메콩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그 아세안에서의 어떤 역내 개발 격차나 그다음에 아세안 경제 통합 이런 연구를 수행해 왔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과 메콩의 어떤 그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한국의 OD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콩 지역은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천연 자원도 풍부하고, 특히 이제 노동 인력 시장이 굉장히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세안 인구가 한 6억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한 2억 5천만 명 정도 이 메콩 지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초기 그 공업화 경제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만큼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내 국가들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6, 7%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적인 뭐 아세안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세안의 이제 그 아세안 경제 공동체, 뭐 정치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어떤 경제 규모가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도 이들 지역과의 어떤 협력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적 환경이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G2 리스크라고 하죠. 미중 간의 갈등과 마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장애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 영내에 있어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을 좀 더 최소화하고 앞으로 좀 더 지경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좀 강화시켜야 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경제 공동체에 아세안 그다음에 메콩 국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별로 이제 살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 메콩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교육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안 전체와 그 교육 규모가 2018년도에 한 1,600억 달러에 달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확산이 된 이후에도 한 1,400, 한 39억 달러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규모가 이제 342억 달러인데 베트남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한 692억 달러 교육을 달성을 했고 흑자도 한 270억 달러여서 한국에서는 아세안 그다음에 메콩 지역 국가의 협력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투자 진출 1위국이고 베트남 투자가 한 356억 달러 정도 지금 누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진출한 그 투자 건수를 보면 거의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메콩 지역에 거의 한 7, 8천 건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연간 한 45억 달러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에 한 2.8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캄보디아에도 한 2억 달러 규모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조금 낮아서 한 1억 달러 정도, 라오스가 한 7천만 불 정도 2019년 기준으로 연간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2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메콩 지역에 이제 처음 첫 발을 디딘 게 이제 베트남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92년도 10월 달에 베트남 수교 조사단으로 처음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30년간의 어떤 역사를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베트남 수교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98년도 이후에 이제 한 아세안 비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공동체 건설 이런 다양한 논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아세안 FTA도 그동안 체결했고 제가 이제 한 아세안 FTA 그 협상 대표로도 참석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RCEP까지
해가지고 아세안 플러스 6 차원에서 물론 이 인도는 지금 서명을 안 했지만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극적인 타결을 봐서 그야말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새로운 메가 FTA를 이제 출범하는데도 이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는 베트남이라 할 수 있겠고, 베트남과 이제 곧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발전도 좀 더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8월 달에 쩐덕 루엉 주석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국 관계의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제 논의된 내용은 이제 그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메콩 지역 국가들 중에서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기 전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부품 산업이 이제 서포팅 인더스트리가 제대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베트남도 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좀 더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어떤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하지만 앞으로 이제 동방성장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어떤 양국 간의 공동 관심 사항들을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민간 부분이나 중소기업 발전에도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한국이 지금 한국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4대 교육국 중에 지금 하나고요. 4대 교육국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의 한국은 한 5대 교육국이어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교육 관계는 물론이고 이제 투자가 이제 최대 투자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세안의 기본적인 발전 전략이 수출 지향적인 외자가 주도하는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한국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다양하게 교육 기반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 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한 캄보디아 FTA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만간 한 캄보디아 FTA도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관계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와 무역의 어떤 파트너로서 베트남은 뭐 손색이 없고,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 차이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대상 국가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베트남이 2007년도에 이제 WTO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보면 중국이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지금 뭐 기술이나 다양한 자본집약적인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 소재 산업 부분이 태국이나 기존의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선발 국가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잘못하면 이제 중직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물론이고 아세안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미래 성장 산업, 그다음에 IT에 기반한 좀 더 네트워크 경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이랑 이 아세안 국가들, 특히 이제 메콩 국가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들을 어떻게 같이 육성해 나가는 것인가, 그 매개고리가 바로 이제 서포팅 인더스트리,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FTA나 다양한 통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협력, 자본 협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의 사정을 보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개편되면서 이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부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보이다가 이제 중국의 임금이 훨씬 더 싸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부품 소재 산업 중심으로 중국이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른 제조업 분야 외에도 큰 타격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나 그다음에 한국과의 교육 관계를 보면 뭐 이제 소비재품은 말 것도 없고 뭐 철강이나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기계류, 그다음에 전기 장치 산업 다양한 부분들이 협력과 함께 이제 교육이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다각적인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값싼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섬유 봉제, 그다음에 뭐 건설 장비, 그다음에 농식품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이제는 최빈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한국은 좀 더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지역의 이제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경제 인프라나 다양한 인적 그 자본 육성 이런 것에 좀 OD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들 메콩 지역에 있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국 개발 경험을 공유를 하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재원이 이제는 OD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 매년 한 1억 한 7천만 불 정도 OD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미얀마 이런 지역들이 각각 한 8천만 불 정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한 7천만 불. 그래서 대략 이들 지역에 한 4, 5억 달러 정도가 원조가 공유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이 메콩 지역 국가들이 자립 역량들을 이제 확대를 한다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향후 경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국제 환경 자체가 그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크게 이제 재편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RCEP을 통해서 지금 지역 공급망도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도 G2 리스크는 계속 높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그 개최된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한 메콩 정상회의가 이제 출범이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이제 대응을 하고, 그다음 메콩강
유역의 많은 협력 사업들이 그동안 GMS 프로젝트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1대1로 그다음에 이제는 뭐 랑창강 메콩 협력 정상회의 2년마다 계속 개최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도 메콩강 유역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국도 적극적인 진출이 협력 방안, 그다음에 또 민간 부분의 투자 진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협력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조 전략은 지금 이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의 국무총리실에서 중점 협력 국가를 24개를 하다가 최근에는 26개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아세안 국가가 6개국인데요. 거기에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지만 4개국이 메콩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CLMV 국가라고 하는 이들 지역에 우리가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게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좀 저희 KF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 이제 코어로 아주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이 CLMV 국가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은 좀 더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원조 규모를 보면은 한 3조 7천억 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양자 원조만 하면 한 2조 2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달러 규모 중에 그야말로 이 아세안 국가들, 그다음 메콩 국가들을 포함해서 대략 한 5억에서 6억 달러 매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개년 동안 최소 한 3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원조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이지만 저희가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이제 민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DA를 시드머니로 해서 좀 더 양국 간의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CLMV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응을 하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ODA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 뭐 코이카나 EDCF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원조 기관들이 이제 CLMV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아세안 내 개발 격차를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의 발전이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허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세안 내의 개발 격차가 심해지면 굉장히 이 경제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 격차를 완화하는 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특히 CLMV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 아세안의 통합 발전, 그다음에 아세안 경제 통합의 심화 이걸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 전체 국가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저희 ODA가 이제 그랜트하고 론으로 돼 있는데요. 그랜트는 이제 코이카를 포함해서 각 부처들이 지금 기술협력이나 증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이 EDCF 론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총액으로 보시면 2018년도에 4억
달러 규모로 추진돼 왔고 2020년만 하더라도 이제 5억 3천만 불로 점점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계는 순지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 베이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EDCF로는 상환도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7천만 불 정도 2020년도에 배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시다시피 캄보디아가 2020년에 한 9천만 불 정도, 라오스가 3,700만 불 정도, 그다음에 미얀마가 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었는데 앞 세션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좀 시정돼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보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베트남이 그동안 과거 1위였는데요. 베트남에 한 9,800만 불, 거의 1억 달러 정도로 됐는데 베트남이 2016년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한 2억 달러 규모가 넘었는데 최근에는 부채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 3천만 불 정도가 네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보건 코비드 19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나 방역 시스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원조 사업 추진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런 메콩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개발 파트너십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베트남이 이제 지원 순위로 보면 가장 높게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내 개발 격차를 완화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세안의 경제 통합, 지역 통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콩강 국가들한테 이 재원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가장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원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있어서 아세안의 역할, 그다음에 메콩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핵심적인 지원 방향으로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좀 더 이제 사람 중심의 협력을 강화시키자. 그다음에 영내 공동 번영, 그다음에 평화, 그래서 평화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의 커넥티비티 이슈하고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people to people로 그다음에 이런 교육과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들이 그 신남방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세안의 커넥티비티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 통합에 실질적인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제약돼 있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신남방 정책의 이제 큰 가치가 3P라면 이제 4대 중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사람 중심의 어떤 협력 기반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좀 더 포용적인 성장. 그래서 영내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동방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도 한국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영 이론이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라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넓혀나간 측면에서 아세안과 메콩 국가들의 국가 한국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그동안 다양한 정상회의나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런 후속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잘 집행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다양한 어떤 협력 채널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목 메콩 정상회의도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코비드 19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내 이제 그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방역을 우수하게 해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 감염자가 확산이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보건 협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K 방역 한국의 방역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같이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 하에서 이제는 아까 말씀 3P, 그다음에 4대 전략, 그다음에 이제 7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이니셔티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보건 협력, 그다음에 인적 개발, 그다음에 문화 교류, 그다음에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지역 개발, 뭐 도시 지역, 뭐 산업공단, 농촌 지역 개발까지. 그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그 IT 분야를 포함해서 좀 더 미래 산업 육성을 하는데 상호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그다음에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로 나오는 다양한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뭐 전염병 확대나 그다음 비군사적인 문제까지도 그래서 이제 좀 더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신남방 플러스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한국이 단기적인 실익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아세안과 가치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좀 더 사람 중심의 이런 피플 투 피플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발전과 어떤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아세안이 추구하는 균형 외교 전략이 이번 그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연설문을 보면 거기에 아세안 중심성을 이제 확인한다. 전 미국과 한국 간의 정상 합의문에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나 앞으로 이제 RCEP도 이제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그다음에 특히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공급망이 개편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그 GVC뿐만 아니라 리저널 밸류 체인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RCEP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런 그 공급망 개편, 그다음에 영내 서포팅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영내 개발 격차 완화 이런 모두한 그 문제가 메콩 국가의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정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영내에 있어서 개방성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좀 더 투명하고 포용적인 이런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한국과 메콩 국가들 간의 가장 협력 그 도전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30년 동안 저희가 쌓아온 여러 가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30년도 뭐 큰 무리 없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양국 간의 어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모두 이제 동반 성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권율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메콩 경제교류 현황과 개발협력 과제에 대해서 성공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요. 무역과 투자, FTA, 인프라, 또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FTA가 저는 곧 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부이광뚜안 교수님, 베트남 사회과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한 베트남 경제 협력 현황, 베트남의 관점으로부터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큰 박수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모든 또 두 분의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생각들과 의견을 지금 협력에 대해서 공유해 왔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 대해서 베트남의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스크린 쉐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요, 다음과 같고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현황을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현황을 한번 보고요. 계속해서 투자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 한 베트남 간의 향후 전망,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모의 정책이라는 혁신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1992년에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경제 성공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 성장 사례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것을 즉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주 후발주자들에게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한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1992년까지는요. 약 30년 동안 한국은 거의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저희도 따라하고 싶었지만 7.5%까지는 했습니다. 그것도 높은데 근데 한국은 10%를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OECD에 가입을 하게 됐죠. 이것 역시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배울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한국을 아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법적 프레임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2년에 양국 관계를 수립했고요. 2001년에는 두 국가가 21세기를 위한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에는요. 양국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했고요. 특히 2015년에 한 베트남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아주 무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양국 간의 좋은 관계 때문에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무역과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부분의 수출입이 굉장히 높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거의 투웨이 수출과 수입이 이미 6,7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보시면 FTA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27%고요. 또 수입 증가율은 16.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계속해서 2019년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2020년만 제외하면 그렇죠.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고요. 무역이 좀 줄어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놀라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2019년까지를 보시면 이 비율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22.8%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무역 파트너를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상위 무역 파트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은 수출국에서 상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이 4위고요. 따라서 저희 수출 대상국이 대부분 미국인데요.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5번째로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있는 것이죠. 수입을 보시면요.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이 제조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 상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상위 무역 파트너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베트남을 아주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베트남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 있었어요. 수입을 보시면 베트남이 4위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을 이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과 베트남, 호주, 한국 두 양국이 서로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수출입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입 상품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수입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컴퓨터, 전자제품들이 있고요. 여러 전자 부품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 도구들, 기계류가 되겠죠. 수출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섬유와 의류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 15%고요. 그리고 기계류, 컴퓨터, 전자제품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계류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베트남의 무역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휴대폰, 전화기, 부품들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47%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 모바일폰, 휴대폰, 전화기 등이고요. 두 번째가 전자제품과 컴퓨터가 27%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제품, 그 다음 기계류, 툴과 각종 기기류가 16%, 철강도 16%입니다. 자, 수출 상품을 보시면요. 저희가 수출하는 것을 보면요. 휴대폰, 전화기, 그리고 그 부품, 또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 섬유와 의류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FDI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FDI는요. 상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된 FDI가 한국이 1위죠. 이 누적액을 보시면 2020년 9월까지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한국의 FDI가 거의 프로젝트 수는 거의 9,000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등록된 FDI는 70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7천만 달러죠. 네. 그 뒤를 일본이 잇고 있습니다. 6천만 달러이고요. 그 다음은요, 싱가포르, 네 번째는 대만, 다섯 번째는 홍콩이 되겠습니다. 투자가 약간 감소하고 있죠. 그 이유는 코비드-19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가 끝나고 나면 이 아주 강력하게 다시 이 트렌드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한국의 대베트남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고요. 삼성이 투자가 가장 크고요. 가장 큰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삼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장 큽니다.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베트남 투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없다면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은 적자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무역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미 약 7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요. 그리고 베트남을 가장 큰 한국 외 가장 큰 생산 기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1995년에 베트남에 진출했고요. 전자제품 삼성전자가요. 최초의 대형 휴대폰 공장이 2008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요. 150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설비 확충을 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약 700달러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순수익은 48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을 보시면 많은 스크린과 디스플레이를 생략하고 있고요. 삼성은 또 많은 전자 제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가장 최대의 휴대폰 부품 설비 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또한 호치민시티에서 많은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형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다른 국영 기업들과 비교한다면요. 오일가스 있죠. BPM이 있는데요.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 EVN은요. 삼성의 EVN에서 삼성의 수익은 작년 기준으로 EVN보다 2.1배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4배 더 GDP 대비해서 삼성의 수익은 매출은 26%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GDP의 26%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가 바로 삼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을 가장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16년 기준 삼성이 1억 3천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아주 좀 큰 수치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요. 각 지방에는 8,800만 달러의 매출을 가져다 주었고요. 또 삼성의 수익은 저희 총 GDP의 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의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로컬 컨텐트 현지화를 보시면요. 이미 현지화가 50% 이상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베트남은 현재 2010년부터 벤더들이 진출을 했는데요. 2016년에 또 2017년에 이미 약 200개 이상의 벤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벤더들은 삼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삼성의 기여도를 보면요.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보시듯이 단지 벤더뿐만이 아니라 금융, 뱅킹, 서비스 분야, 안보, 교통, 물류 등등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영향 효과가 삼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기술 이전도 있죠. 이것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은 컨설턴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R&D로부터 더 많은 기대를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R&D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이 특허 등등도 앞으로 특허권 보호도 기술과 여러 분야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을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또 수출 성장 또 여러 가지 있지만요. 여전히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장기적으로 얼마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삼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베이스를 놓게 될 것일지 아닐지가요.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따라서 이런 장점이 인건비가 조금 이제 약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본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또 현지화 비율, 또 기술 이전 역시 한계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정책을 통해서 삼성과 다른 기업들이 더 많이 현지화를 높이고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요, 그 규모에 비해서 좀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인데요. 삼성은 많은 면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하방 효과가 공급망에 미치는 효과가 앞으로 더 많이 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조립 직종이 많습니다. 약 3.9%가 학부생에 그치고요. 주로 조립 라인에서 근무합니다. 고학력 노동자는 아닌 것이죠. 또 성격차도 존재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또 30세 이하가 많고요. 또 30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벤더 문제도 있습니다. 벤더들은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BI 벤더와 베트남 기업들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고요.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 투자자들의 표준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술 이전을 보시면요. 삼성은 현재 새로운 하노이에 또 다른 센터를 공사 중인데요.
R&D 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술 이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베트남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잠재성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메콩 국가들을 베트남을 포함해서 이 메콩 국가들을 아주 좋은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변화의 과정에 성장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혁신을 좀 더 추구할 계획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경제 개방을 계획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현재 개방 경제입니다. 그 수출과 수입 비율이 GDP의 200%에 이르고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투자와 기업 환경이 아주 양호하고요. 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더 여러 기업 환경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베트남 인구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인구의 황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근로자 2명마다 일본과는 다르죠. 출산율이 높다는 거죠. 한 명의 근로자가 거의 2명 이상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베트남은 2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가 상당히 베트남에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 세대는요, 아주 역동적이고요. 새로운 기술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혁신을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이 베트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친환경 정책을 추구합니다. 또 혁신을 추구하고요. 새로운 이미 새로운 정당이 들어서 계속 앞으로 발전 전략을 기술 기반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3단계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는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기술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 세 번째는요, 효율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혁신 효율 이후에 1인당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것이 베트남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 또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혁신 기술이 바로 앞으로 베트남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녹색 성장입니다. 정부에서 녹색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한국도 역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녹색 성장을 많이 추구했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디지털화도 추구하고 있고요. 디지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디지털 혁명이 아주 중요한 베트남이 다른 국가를 따라잡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보조적 구조가 있는데요.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협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새로운 개발 맥락에서 저희는 참 운 좋게도 이 다이나믹한 지역으로서 아세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과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베트남에게도 큰 잠재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개방하고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또 디지털 정보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 메콩 협력의 해 1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 그리고 한 베트남 FDA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협력의 핵심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또 FDI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한국과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한계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Lee Yu-han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y, Korea. He will present. 영광스럽게도 한국외대 이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대메콩 ODA 주요 협력 방안으로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이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 have 20 minutes. 예, 30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를 발표할 이완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해 메콩 ODA 주요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의 그 ODA 그 예산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이 2010년에 OECD DAC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의 그 OD 예산이 한 11억 불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25억 불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중에서 한 19억 달러로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자 원조가 6억 불 정도로서 한 4% 내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총 국민소득에서 ODA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0.1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는 이제 한국이 DAC 멤버 중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이 ODA를 증액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1.9% 연간 평균적으로 증가시켰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OECD에 있는 DAC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많이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DAC의 그 평균이 2.4%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거의 한 5배 정도 가까이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증액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메콩은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크게 3가지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메콩과 한국의 그 정상회의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매년 개최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메콩과 한국 간의 그 협력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태국에 있는 메콩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이런 협력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실제로 예산도 한 100만 달러 수준에서 300만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민간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 기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협력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남방 정책에서 이제 사랑과 또 번영, 또 평화라는 것을 이제 크게 3개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 실무 계획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괄적으로 인적 교류들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문화와 관광 또는 인적 자원 개발을 또 확대해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성장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이 번영을 함께 나가는 것, 특히 농업 분야나 또는 지역 개발, 그리고 인프라 분야나 ICT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평화를 이제 강조를 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한 그런 협력, 그리고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그런 협력들 또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부산에서 열린 첫 번째 메콩과 또 한국의 정상회의에서 이제 비전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3가지 분야에 있어서 또 MOU를 맺게 됩니다. 하나는 농업 부분이고, 또 하나는 ICT,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과 또 혁신 산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고, 이제 유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EDCF 부분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억 달러 정도를 또 여기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한국과 메콩의 OD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 정부는 이제 크게 2가지 OD의 그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EDCF와 그다음 이제 무상 원조를 주관하는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 개발 이런 부분들을 메콩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직접 정부가 투자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한국이 또 이런 정부 차원에서 또 도와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오늘 발표하고 있는 지금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이 민간 투자 부분이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여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협소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OD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우선 협력국에 대해서 이제 앞에 권윤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시아를 이제 한국 정부가 아시아의 이제 이 우선 협력국을 총 11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가 모두 다 이 메콩 4개 국가가 다 우선 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한국이 톱10 그 ODA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베트남과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가 모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그 발생한 이후에 한국의 원조 역시 좀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실내 구축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서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보건성, 그다음에 통합과 그다음에 공공의 어떤 안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원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원조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건이라든가 또 격리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주요 국고 이제 한국뿐 아니라 주요 공유국들과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기구들과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또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당이 되는 국가들이 지금 메콩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21년에 이제 한국이 메콩 지역에 원조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상 원조와 또 유상 원조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 이게 보시면 이제 뭐 라오스, 또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해서 이 총 합치면은 1억 6,400만 불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치면은 한 2억 2,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무상 원조보다는 또 유상 원조 부분이 좀 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토탈을 이제 총계를 내면은 약 한 3억 8,800만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 5개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디지털 협력이라든가 또 고등교육이라든가 또 지역 개발,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 그리고 또 운송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마킹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메콩에 해당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부분은 이제 5개 국가 모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미얀마,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리고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4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라오스와 베트남, 그리고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각각의 뭐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숫자와 또 금액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오스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이렇게 8,700만 달러를 비롯해서 이렇게 좀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6천만 불 정도 이상은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좀 공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에 한 3억 달러 이상 이렇게 투입이 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비드19와 또 이제 한국의 그 기여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라오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한국이 ODA 사업으로 설립을 해준 그 모자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병원에 대해서 이제 예방 물품들을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라든지 또는 이제 격리와 관련된 각종 물품들을 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역시 이 격리 물품에 대해서 지원했고 또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실시했던 워크스루 시스템을 또 캄보디아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는 중점 협력국이기 때문에 그 중점 협력 CP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4가지 부분을 이제 우선 협력 분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수자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 분야를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지역 개발에 대한 그런 협력들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0년 12월 3일에 이제 한국과 또 라오스 측이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ODA에 대한 그런 정책 협의회를 이제 갖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또 개발 협력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또 지원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를 위한 그런 주요 협력 프로그램, ODA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이제 매년 그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개발 협력 그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2021년에 확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다를 다 소개해드릴, 굉장히 이제 사업이 많은데요.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수자원과 이제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 태풍 감시 예측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구축 사업들을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총 한 300만 달러 정도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보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진단 및 감염 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3,500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350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 총국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250만 달러 규모로서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이제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가 주관하는 것은 이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폐수 및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시하고 있고, 이게 이제 600만 불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6년간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제 EDCF라고 하는 유상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땅바삭과 사라완 지역의 그 상수도 공급, 이 부분에 또 450만 불을 투입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보면은 이제 코이카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남능각 유역의 효율적 물 관리와 재해 대응 역량 강화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1,100만 달러의 비교적 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라오스의 그 관계 기술 교육센터라는 곳인 이것을 이제 새롭게 좀 설립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또 620만 불,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또 이제 BNT 안에 그 농업기술서비스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현지 농기계 활용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한 350만 달러,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여기도 굉장히 많은 원조를 행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원조액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제 그 5년 동안에 총 3억 1,500만 달러의 그 ODA를 투여를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중점 협력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분야로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운송 분야, 그 다음에 수장 관리, 교육, 그리고 지역 개발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2021년 3월 24일에 캄보디아와 한국이 이제 ODA 정책 협의회를 가졌고, 역시 여기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ODA 프로그램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분야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한국 국토부에서 기능형 교통 시스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수립하는 것에 이제 1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기후 탄력적 농촌 개발 인프라 사업과 그리고 또 지방도로 3차 산업 개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같이 600만 불과 620만 불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수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수장 관리하고 이제 보건부 분야에서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분야 법제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투입을 하기로 했고,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리안 위성, 한국에 이제 천리안 위성이 있는데 이거 2호 수신 분석 시스템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이 캄보디아에 있는 국립의과대학병원의 그 운영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통합 보좌보건 증진 사업에도 역시 1,100만 달러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를 마치면은 여러 가지로 한국이 또 ODA에 대한 그런 많은 또 양적, 질적의 확대가 있었고, 이것이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가 역량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 메콩 간의 그런 비전이라든가 또 여러 정책들을 좀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러 사업들이 좀 많이 좀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정부에 있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그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각 국가별로 특별히 어떤 분야에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나 또는 그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그 메콩 파트너들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정책과 또 비전들이 발표되지만은 가끔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는 되게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내년까지 임기신데 그동안에는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메콩과의 협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제도화가 좀 이루어진 것은 이제 내년에 이제 임기가 마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연 이런 그 메콩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추세들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변수로 좀 작용할지, 물론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메콩의 중요성은 좀 인지할 수 있고 또 그 협력의 그 속성이 약간 유지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로 그것이 또 그 지도자의 그런 의지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그런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또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네, 감사합니다. 유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ODA를 ODA 현황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 현황을 알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성명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부산대 김동혁입니다. 우리 권율 박사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에 많이 치중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는 미얀마가 개방이 되면서 포스트 베트남으로서 그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뭐 메콩 지역의 특정 국가에 이렇게 치중되는 게 아니라 보다 아세안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그런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베트남에 지금 사실상 아세안과의 교역의 한 40%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생산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그런 어떤 공급망 밸류 체인을 이제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 그다음에 메콩 유역 국가들, 뭐 다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 기반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는 그 베트남을 우회해서 중국까지 미국의 무역 미국과의 어떤 수출을 하는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관찰 대상국, 그 심층 관찰 대상국으로 좀 낮아졌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앞으로의 어떤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면서 US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이쪽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지역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같이 좀 더 베트남을 포함해서 메콩 국가, 더 나아가서는 아세안, 그다음에 인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좀 더 미래 성장 산업들, 특히 이제 기후 변화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ICT, 그다음에 이제 그 서포팅 인더스트리, 부품 소재 산업들을 국가 간의 어떤 다양한 비교율을 고려해서 차이나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동남아 지역으로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특정 국가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내 경제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콩 국가들의 값싼 노동력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분업 구조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나라들과의 공정 간 분업 체제를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정 간 분업 구조를 통해서 각 국가들이 성장 동력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기업들의 어떤 분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And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Professor Hong. My question also goes to Dr. Hong. You've been working as an advisor to many projects, so I'm expecting a good answer from you. As you implied in your title, the economic cooperation budget and their role, they must have their role and their impact. And loan and free aid also have som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Can we combine or integrate those projects in the Mekong region? Do you see any possibility for that? 리저널 혹은 서브 리저널 인스트루먼트 같은 것들의 가능성들이 있는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건가요? 네네네. 앞단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앞단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이코노믹 네. 코퍼레이션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 협력만의 그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적 개발 원조도 공적 개발 원조만의 예산 체계와 행정 제도와 체계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적 개발 원조 안에서도 차관도 다른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무상 원조도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무상 원조 안에서도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커져서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메콩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나 그런 분야들을 엮어서 연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인스트루먼트나 뭐 팩실리티 같은 것들이 있는지 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원조 규모가 지금 3조 7천억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앞으로 2030년까지 한 6조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5대 더블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원조 사업들이 지금 뭐 코이카나 EDCF나 이제 사업을 보시면 아까 이호환 교수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콩알 같은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임팩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SDG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시드머니로서 뭐 이제 그 촉매제로서 OD를 생각하는데 이 SDG라는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환경, 그다음에 뭐 사회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ODA가 좀 우리나라 규모로 보면 뭐 좀 3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걸로는 뭐 택도 없는 얘기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 거의 수백억 달러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조 효과성보다는 개발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조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코어 컨트리를 이제 선별해내서 이제 메콩강 CLMV 국가들이 될 텐데요. 이제 전략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K 방역이다, 그럼 단순하게 진단 키트나 뭐 기자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간 투자, 그다음에 뭐 앱을 거기다 장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후 관리, NGO까지.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브릿지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패키지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요번 그 가장 금년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KF에서도 그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도시 건설이다. 그럼 이제 친환경 건설이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말하는 고부가 같이 뭐 ITS 이런 IT에 기반한 교통 기반 시설, 그러니까 뭐 BRT,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산업단지 건설, 그다음에 지역의 스마트 도시 건설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인테그레이트된 좀 통합적인 좀 그 전략적인 패키지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현지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 부분과 함께 민간 부분까지도 그래서 시민사회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협력이라는 차원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현지의 그 니드에 반영한 좀 더 다양한 재원, 다양한 주체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이카도 EDCF도 시민사회도 다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연계 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고 그다음에 각 그 참여 기관들마다 참여 주체들마다 자기가 용이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사실상 현지에 필요한 사업들, 현지에 좀 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들, 좀 더 결정적으로 그 현지의 어떤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은 브릿지 사업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패키지 사업을 만들고 그래서 개발금융 차원에서 민간금융까지도 같이 리스크를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원조 사업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리스크를 쉐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눈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민간도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같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개발 재원으로 좀 더 전략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다양한 바텀업 사업도 있겠지만 탑다운으로 그래서 핵심은 신남방 정책이나 뭐 다양한 메콩강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꼭 그것이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 민간 부분들과 시민사회까지도 같이 리스크를 공유하고 좀 더 기후변화나 환경사업 이런 것들까지도 좀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당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아주 유익하고 흥미롭고 많은 참여를 잘해주신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자리 3세 세션 모델링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아주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토론이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저희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배양수 원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심으로써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이 한메콩 특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건강한 체력으로 또 열정으로 끝까지 해주신 정혜문 대사님, 김홍구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건 차관보님에 이어서 오후 세션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신 정혜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우리 메콩 국가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참석하시고 사회를 봐주신 트로이 다릿 노무관님 그리고 스룬 스레이양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또 발표해 주시고 또 사회도 보신 김영종 동남아학회 학회장님, 홍문숙 교수님, 김동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주최하는 실무부서로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끝까지 계신 정진우 사무관님, 김보성 행정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세안 연구원의 한선경, 반선, 김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부터 지금까지 녹화하고 기술적 준비를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역을 해준 두 분 통역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에게 음료와 먹을 것을 서비스하신 롯데호텔 관계자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ครับ 예. 저희는 몇은 어제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 코로나고. 네. 그래. 뭐 제가 좀